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리빙랩 실험 및 과제라는 발표를 할 계명대학교의 임충재 교수입니다. 앞에 막 대단한 분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큰 걸 들으셔서 제 얘기 들으면 너무 사소한 것 같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여기 뭐 공학을 잘 이해를, 그러니까 공학적인 지식이 없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2000년도 초반에 2010년도 초반에 창업을 열심히 할 때 학생들이 실리콘밸리 열심히 다녔을 때 그때 우버 서비스를 썼어요. 그때 사람들이 택시의 미래구나. 이제는 택시라는 시스템이 없어질 거고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거의 주제였다면, 제가 하는 일은 버스의 시스템이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버스의 시스템은, 저희 나라가 버스가 아마 작년으로 100년이 된 걸로 제가 저 뉴스에서 이렇게 잡지에서 본 것 같은데요. 버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노선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버스입니다. 근데 아마 저희가 이제 예측할 때 50년 후에 버스의 모습은 어떠냐. 버스 앞에 번호가 일단 없어야 되고, 굳이 제가 정류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류장에 어디든 어느 정류장이든 내가 정류장에 접근을 하게 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장 근접한 정류장까지 나를 알아서 버스가 옮겨주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선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노선이 움직이는 정류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버스의 시스템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것들이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자율자동차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자율자동차가 처음으로 어디에 응용이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 가장 후보 중에 하나가 버스거든요. 근데 버스도 롱 디스턴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거리 가는, 그러니까 뭐 인천공항에서 제가 지난주에 네덜란드에서 왔는데 인천공항에서 대구까지 오는 장거리 버스가 있다. 그러면 아마 자율주행 기능이 제일 먼저 도입될 것은 거기 있는 운전사 아저씨를 없애고 거기다 한 1억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한 3년 동안 운행하면 3년 후에는 운전사 아저씨 기사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능이 가장 먼저 그런 곳에 응용이 될 거다라고 한다면, 제가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가긴 가지만 걔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게 만들 것이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를 하는 것이 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라는 것은 고객의 수요에 따라 노선을 바꾸는 변동 노선을 갖는 교통체계를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좀 더 서비스화되면 여러 가지 개별적인 교통체계가 아니라 모든 교통체계가 연동하는 마스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술적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천시라든지 대구시라든지 군위군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변화하고자 하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방법은 뭐 인천에서 하는 방법, 세종에서 추진하는 방법, 대구에서 하는 방법하고는 약간 기본적으로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를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뭐 굉장히 리빙랩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또 잘 들어보면 리빙랩에 대한 이해를 또 정확하게 하시는 분도 또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포함해서. 그래서 뭐가 좀 핵심일까를 고민을 좀 해보면, 리빙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당사자, 공공, 지역사회, 연구자, 산업계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체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고 리빙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공공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데도 리빙랩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비즈니스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아닌 경우도 리빙랩이라고 하는 경우도 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 주도형, 사용자가 주도하는 혁신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또한 잘 만족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저 세 가지 주제가 과연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중요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운영 원리라든지 어떤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2개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오늘 발표를 드릴 텐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냐. 결국 최종 사용자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관여하게 하고 최종 사용자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가장 핵심인데 저희들이 계속 리빙랩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지만 연구자가 그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요. 저도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렇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게 정통부의 과제, 정통부에서 리빙랩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가져온 그림인데 제가 출처를 표기하지 못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제가 이 자료를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서 제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구 책임자, 연구 관리자, 정부 부처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그 그림으로 나타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연구 책임자, 관리자, 정부 부처가 원활하게 협력해야만이 리빙랩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운영 주체들은 리빙랩 기획 단계에서 그리고 리빙랩 운영 평가 단계에서 성과 확산 단계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만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일반 R&D와 사회 문제 해결형 R&D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충분히 많은 인터넷이나 이런 공간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과연 그걸 진짜로 연구 과제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제가 여기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운영 과정을 거치고 또 이런 주제적 역할을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부터 리빙랩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운이 좋아서 한 4개 정도의 리빙랩 프로젝트를 수행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지금 4개 나열한 것 중에 두 번째는 행안부와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주민공감 현장 문제 해결 사업과 네 번째 진행했던 국토부에서 진행했던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라고 하는 2개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를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안부와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주민공감 현장 문제 해결 사업은 행안부와 과기부가 사실 두 부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었고요. 과기부는 연구 과제를 지원한다면 행안부는 과제 결과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수행했던 과제는 농촌 지역에 특화된 주문형 교통체계와 교통약자 지원 체계를 연구하는 과제였고 2020년 6월에 시작해서 2021년 7월 달까지 진행했고 연구비는 한 6억 원 정도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군의군의 문제 사실은 농촌 지역의 문제는 대부분 굉장히 동일한 사업이죠. 대부분 제가 대충 들은 바에 의하면 군의군에서 1년에 버스로 사용되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다. 10억. 근데 9억은 지원금, 1억은 실제로 소비자가 내는 돈 해서 10억입니다. 90%를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9억이나 많은 돈을 지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군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주는구나라고 체감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면 그 체감의 수준은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실제로 느끼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중간에다가 교통복지라고 하는 단어에 빨간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군의군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마을에 버스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요. 그 지역의 자부심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마을에 버스가 들어오면 나는 버스가 들어오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고요.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자기는 굉장히 군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라고 인지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버스를 끊겠다고 하면 군청에 가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절대 버스. 자기가 이 버스를 타느냐 안 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버스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거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복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을 위한 교통체계를 다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스라는 노선을 결정하는 일은 아마 뭐 토목공학이나 뭐 그런 전공에 했던 분들이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 노선을 설계하고 시간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과연 주민들이 동의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유명한 리빙랩 사례 중에 하나는 요즘 많은 지역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 노선을 지역 주민이 결정하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토픽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근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의군 같은 경우에는 군의읍의 하나의 기점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저 엔드 투 엔드까지 가는데 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최대 걸리는 노선을 갖고 있는데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내에서 보면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특정 그 엔드 포인트로 가게 되면 거의 하루에 2번, 3번밖에 안 오는 그런 데들이 많고요. 한 번도 안 오는 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긴 배차 시간, 탑승자가 없는 정류장 경유, 고정된 운영 시간이라고 하는 3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것들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군의군에 적합한 그것도 설계해보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정도의 팩터를 나눠가지고 과제 제한 시점, 1차 서비스 도입 시점, 그 다음 실증 이후에 어떤 이런 단계로 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리빙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의군에 맞는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군의군에 한 6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언제 가냐 그러면 제가 이 과제는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른들이 항상 6시 30분에 첫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집이 대구인데 저는 몇 시에 집에서 나와야 되냐면 4시 반, 5시에 차를 몰고 군의군에 갑니다. 그래서 아주 엔드포인트에 가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부터 제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할머니가 어떻게 타시는지를 제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타는 걸 몇 정거장을 본 다음에 다시 또 저는 차를 몰고 군이 읍내에 빨리 와서 할머니들이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한 것들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하면서 제가 여기서 굉장히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용자 중심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분들이 어떠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왜 버스를 타는지, 타면은 어떤 것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왜 가냐 그러면 장날이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는데 요즘은 장날이 벌어져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마트에서 음식 사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버스의 수요의 80% 이상은 의료 수요입니다. 의료.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읍내에 있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거의 어떤 교통의 시스템에 어르신들이 한 65세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 버스를 타게 되고 그것도 여성분들의 비율이 70% 이상 굉장히 높아요. 남자분들은 웬만큼 아프면 버티고요. 그리고 또 그냥 집에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게 외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타시고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국내에 있으면 너무 다행인데 없으면 시외버스를 타고 다시 대구로 갑니다. 그 대구에 오셔가지고 다시 내려가지고 병원까지 가고 이러면 첫 버스를 타고 나오시면 마지막 버스 타고 집에 가면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아침에 나가면 점심 먹을 때 집에 돌아갑니다. 국내 의료 수요는 뭐 이런 것들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왜 리빙랩 이거 잘 됐냐라고 하면 제가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나는 어떤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이 프로젝트에서 발견했다. 이게 6억 써도 아깝지 않은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한테 계속 한 6개월 정도 그분들의 삶을 모니터링 했는데 거기서 나온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나는 첫 버스를 타기 싫은데 50년 동안 첫 버스를 탔다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아니 첫 버스를 타는 게 아니 맞아요. 6시 30분에 첫 버스를 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첫 버스를 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옆에 있는 할배한테 잔소리를 엄청나게 들어야 돼요. 왜 네가 쓸데없는데 왜 읍내에 가가지고 아파도 버텨도 되고 머리를 하려고 해도 2달에 한 번씩 하면 되는데 왜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냐? 이런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첫 버스를 타야 돼요. 그리고 와서 굉장히 빨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는 뭐가 생략된 거냐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논이나 밭에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1시간, 2시간 일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 6시에서 7시, 8시, 요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 그럼 빨리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할배 아침을 차려줍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낮 시간에는 쉬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나서 저녁 시간 정도가 되면 다시 또 논이나 밭에 가서 일을 조금 합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한테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은 언제냐면 낮에 이동하는 건 할배한테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날 일은 못하죠. 그럼 전날 그만큼의 일을 더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아침밥을 잘 안 차려준다는 구박을 다 받고선 나가야 돼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연구팀한테 마지막으로 저희가 찾은 그 사람들의 니즈는 뭐냐면 10시 반에 차를 보내주세요. 그럼 10시 반이면 뭐냐? 아침에 할 일 다 하고 할배한테 아침 차려주고 다 치우고 할배가 나의 관심이 없는 시간에 내가 없어도 되는 시간에 나는 버스 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읍내에 나갔다 왔는지 안 나갔다 왔는지 할배가 몰라요. 그러면 나는 편하게 일 보고 언제까지만 돌아오면 돼요? 저녁 차려줄 시간까지만 저는 돌아오면 됩니다. 이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첫차 중심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서 일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교통을 제공할 수 있고 달 수 있다. 근데 이분들은 이 얘기를 한 번도 내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어서 이 얘기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게 리빙 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술로 대단한 걸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종에서 하는 기술이나 뭐 대구에서 하는 기술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 기술이 그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들이 얻었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이동 반경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 시간에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6개월 동안 데이터를 뽑으니까 기존의 버스 노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분의 라이프 중심으로 다시 설계해서 테스트해 봤더니 그분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화됐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 것 중에 뭐냐면 버스가 갈 수 없는 정거장의 개수를 무한대로 늘려줬어요. 원하시면 이 벨만 누르면 버스는 옵니다. 그러면 과거에 버스가 갔던 동네가 20군데라면 저희는 버스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회차만 가능하면 그 동네에 들어와서 차가 돌릴 수 있는 여지만 있으면 거기다가 벨을 달아주면 그곳에 버스가 갈 수 있게 됩니다. 안 누르면 안 가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 형태의 변동을 통해서 버스가 갈 수 있는 정거장이 증대가 되면 어르신들이 일을 하다가 버스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버스를 쳐다보세요. 할머니 왜 쳐다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 버스를 쳐다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 내가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머니들이 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이제 그 군위 지역에 맞는 교통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라고 하는 국토부의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또 수요응답형을 한번 과제를 해가지고 또 수요응답형 쓰면 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맛을 하나 앞에다 좀 집어넣어서 뭐 되게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로 안 틀립니다. 근데 아까처럼 시골 지역이었다면 저희가 도시 지역의 교통 소외 지역이 어딘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고요. 한 11억 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관심 가지고 한번 했던 거는 통학, 통근, 통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통 소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통학, 통근, 통원 서비스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제가 근무하는 곳은 계명대학교라고 하는 공간인데 계명대학교가 저 위쪽에 이렇게 중심 지역이라고 있다면 요 가운데 있는 요 지역이 공단입니다. 공단. 그리고 그 밑에 지역에 또 주민 그러니까 많이 사시는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동네와 이 동네가 같은 구입니다. 같은 구.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 학생들이 통근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요 가운데 공단이 껴 있으니까 버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저쪽으로 해서 쭉 가면 대구 시내 한가운데 지하철을 1호선, 2호선이 갈라지는 데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서 다시 또 일로 옵니다. 거리적으로는 차로 15분 거리인데 통근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냐면 1시간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런 게 이제 도시 지역 안에 공단 근처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기에다가 수요 기반의 응답 체계를 한번 넣어서 한번 이거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었고요. 그럼 여기 누가 올 거냐? 학생이 온다. 두 번째는 저희 학교 옆에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장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잘 고쳐요. 의사가 좋은 게 아니라 장비가 좋아서 잘 고칩니다. 그래서 여기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 그분들이 다 이쪽 지역에서 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병원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해서 병원도 참여하고 대학도 참여하고 공단에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한번 실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했던 건 이제 40인 버스를 해가지고 통원 서비스를 한번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뭐 이걸 위해서 뭐 이런 기술적인 얘기는 제가 최대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빙랩에 더 포커스를 좀 두어서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저희가, 정하지 않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했어요. 시스템을 4번 바꾼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 만들기도 힘든데 저희가 한 몇 주 하고 나서 수요 조사한 다음에 다시 또 시스템 바꿔가지고 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용자의 니즈가 점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학이다 그러면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1교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1교시 수업 안에 이 차가 도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차를 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요구사항들이 점점 들어가서 그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 버스를 타는 순간에 첫 수업에 늦지 않게 내가 널 데려다 줄게. 그 늦어지면 어떻게 할까? 더 이상 손님을 안 받을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점점점 그 안에 반영이 됐다. 일반적으로 그냥 기존의 모빌리티는 빨리 보내면 된다라는 걸 떠나서 특수 목적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다 긍정적인데 이 60% 문제점 발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시스템을 하도 자주 바꾸니까 한번 바꿀 때마다 이래가지고 요거 외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수준의 결과들이 많이 나왔고 이 정확 수준, 그러니까 도착을 저희가 예정을 하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정확하냐 뭐 이런 것들은 저희 나름대로의 숙제로 남아 있지만 써보니까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단축했냐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움직이는 시간에 한 57%가 개선됐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뭐 1시간 걸렸던 시간이 한 25분 정도로 줄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조금만. 예. 제가 이제 2 과제를 실행했는데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성공했구나 저 과제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실패했습니다. 2 가지 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빌리티에 대한 접근 쉽게 하면 안 된다. 왜? 이해 당사자가 너무 복잡하고 한 사람은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에요. 저는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생업입니다. 이 2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죠? 저는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연구자예요. 근데 이게 도입되면 자기의 부의 근원이 다 없어지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협의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군의군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할 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살살하세요, 살살하세요, 살살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세게 갑시다, 세게 갑시다, 세게 갑시다 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됐냐면 프로젝트 시작되고 3개월 돼서 인사 이동이 딱 되는 순간에 어떻게 변했어요? 세게 갑시다 하는 사람은 딴 부서 갔고 그 과제가 뭔지도 몰라요라는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했고 부서가 3번 바뀌었고 담당자가 4번 바뀌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안에. 이런 리빙랩은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 나와도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관과 민과 그 사람들이 같이 공동 목표를 가지고 리빙랩을 끌고 가야지 결과가 나오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가장 문제는 뭐였냐면 군의군의 의지가 처음에 시작했던 의지가 나중에 바뀌고 뭐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계나 이런 문제의 영향에 의해서 실제로 연구만 열심히 하고 도입은 안 됐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쪽의 문제는 어떠냐 그러면 실제로 가게 되면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걸려가지고 실제 학교도 그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병원도 그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공단도 했어요. 테스트는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안 좋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충남대에서 굉장히 좋은 리빙랩 기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3년, 4년 전에 리빙랩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나 좋고 야 이거 우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4년 동안 열심히 프로젝트도 하고 제 수업도 바꾸고 책도 뭐 별거 아니지만 책도 쓰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투자하면서 리빙랩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점점 자신이 없어요. 한계가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2주 동안 네덜란드에 갔다 왔는데 네덜란드 교육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갈 때마다 저한테 새로운 도전을 줘요. 근데 한국에서 도입하려고 보면 아까처럼 네덜란드 리빙랩 수업을 한국에 도입하려고 보면 쟤만 바뀌어서 돌 수 있다면 제가 12번도 바뀔 수 있겠어요. 교수님만 바뀌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교수님을 설득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도, 강의실의 위치, 시간표, 선생님의 마인드 한 10개를 바꿔야 우리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요. 근데 과연 우리 구성원들이 그 힘든 그 고통의 시간을 감당해서라도 그걸 바꾸려고 하는 용기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리빙랩이라는 단어는 점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점점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잘 안 하고요. 뒤로 가서 교수님 하지 마세요. 하면 교수님 죽습니다. 교수님 지금 했던 수업 시간에 3배 이상을 투자할 수 있겠어요? 제가 리빙랩 수업 한번 하면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공공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기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10개의 프로젝트를 제 수업 시간에 해요. 그럼 애들이 어디 가겠다고 다 적어내요. 그럼 애들이 전화하잖아요. 10개 기관 중에 과연 몇 개 기관이 인터뷰에 응답할까요? 10개의 기관 중에 0개의 기관이 인터뷰에 응답을 해줍니다. 그럼 제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그 10개의 기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수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공문 보내러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화하면. 그러면 수업 때문에 공문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러면 교수님 이름이라도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10장 씁니다. 수업 3시간을 위해서 제가 투여해야 되는 건 뭐냐면 10개의 기관에 전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담당자를 설득해야 되고요. 그분들한테 공문을 10장 보내야지 제 3시간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거를 없애고 리빙랩이라는 멋있는 그림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에는 저희들이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의 모습,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체적인 대학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공감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저희가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이라는 용어를 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3년도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4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문제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쉽고요. 나만 변하면 내일 당장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한 4년 동안 싸워보니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누가 전화를 하면 그 전화 받고 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모두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열려져 있지 않다면 리빙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까 저 PBL, 저도 PBL 수업, 저는 강의 안 하니까 다 PBL 수업이에요. 기본이. 근데 한 과목종 리빙랩 수업해요. 그러면 PBL 수업 3개 하는 것보다 리빙랩 수업 1개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리빙랩이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인프라들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려는 노력,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바꾸려는 노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긍정적이지 않아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한테 남겨져 있는 숙제가 정말 많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같이 인식하고 그 문제를 개인이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풀어야 될 숙제로 생각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